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소와 주기율표 그리고 화학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기율표의 연역부터 조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옛날에는 당연히 뭐 주기율표가 없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가지고 주기율표가 나오고 그 주기성에 대해서 밝혀내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자, 맨 처음에 나오는 화학자가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화학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원소씩 그룹을 지었더니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더라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질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베라이너가 한 일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한번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같은 족이라면은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발견된 원소들을 이제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3개씩 한번 짝을 지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족 알칼리 금속으로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죠. 주기율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 이 당시에는 일단 데베라이너가 얘네들 성질이 비슷하니까 한번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자 라고 해서 봤더니, 자, 리튬의 상대적인 질량을 6이라고 했어요. 즉 원자량이 6인데 리튬의 상대적 질량을 6이라고 하면은 칼륨의 상대적 질량이 약 40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가 실제로 상대적 질량이 23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자,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정확히 23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세 쌍씩 묶었을 때 중간에 있는 원소가 계속해서 원자량의 평균값이 되더라 라는 거를 몇 쌍 정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몇 쌍 정도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화학자가 세쌍 원소설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세 쌍씩 묶었더니 원자량 사이에 어떤 규칙성 같은 게 발견되더라 라는 걸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죠. 분명히 화학적 성질과 원자량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의 화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좀 연관이 있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몇 쌍씩 발견이 됐으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뭐 이런 식으로 배우면서 원자량과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듈렌즈라는 화학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듈렌즈라는 화학자는 보시면은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면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등장함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뭐 얘는 이를테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뭐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소, 리튬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리튬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리, 배, 붕, 탄, 질, 산, 풀 한 다음에, 자, 이 당시엔 18쪽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거 순으로 한번 쭉 하고 배열을 해봤어요. 네,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걸로 이제 쭉 하고 배열을 해봤더니,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면은 나트륨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면 마그네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족끼리 묶이게 돼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오더라. 이거 아마도 원자량과 화학적 성질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옥타브설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옥타브라는 게 도에서부터 도까지를 한 옥타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옥타브설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사실 뭐 장난치냐고 막 먼지가 되도록 까여요. 예, 먼지가 되도록 까이기는 하는데, 뭐 이때까지는 어쨌든 원자량과 화학적 성질 사이에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거의 이제 정설처럼 이제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멘델레예프라는 화학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여기는 별표입니다. 자, 멘델레예프라는 화학자는 진짜 별표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배운 건 이런 거예요. 야, 원자량이랑 화학적 성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쭉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겠죠. 그죠? 자, 연구를 하면서, 자, 이때까지 이제 63종의 원소가 발견이 됐는데, 자,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최초의 주기율표. 자, 어떻게 만들었냐? 간단해요. 자, 방금 듈렌즈가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나열을 했다라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나열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멘델레예프는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엔터를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트륨이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되겠죠? 나트륨, 마그네슘,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오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이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1족은 1족끼리 묶이고 2족은 2족끼리 묶이고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런 식으로 세로줄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이렇게 엔터를 친 다음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룹명을 붙여서 표처럼 만들게 됐어요. 네, 표처럼 만들게 됐는데, 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당시에는 원자량과 화학적 성질 따위의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배웠지만은 실제로는 원자량과 관련이 없죠. 실제 화학적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의 수입니다. 특히 이제 최외각 전자수가 제일 중요한데, 자, 이 당시에는 이제 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원자량 순서대로 쭉 하고 배열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오류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몇몇 원소들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멘델레예프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주기율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앙을 받는 이유가, 엔터 쳐가지고 그냥 표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추앙받지는 않겠죠. 사실 그냥 사람 이름 중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쭉 가다가 뭔가 주기성이 벗어나 그러면은 일단은 빈칸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 원소들을 쭉 하고 이제 주기성에 맞게 배치를 합니다. 또 뭔가 나오면 또 빈칸으로 남겨놓고 이제 쭉 하고 배치를 하는데, 자, 빈칸으로 남길 수 있겠죠. 안 맞으니까 그냥 뭐 있겠지. 빈칸으로 남겨놨을 때 이건 아직 발견이 안 된 거다라고 이제 빡빡 우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빡빡 우긴 게 아니라, 자, 빈칸으로 남겨놓은 다음에 얘네들의 성질을 예측을 다 합니다. 얘는 아마 밀도가 어느 정도일 거고 아마 상온에서 어떤 상태일 거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성질, 화학적 성질이나 어떤 뭐 물리적 성질 같은 것들을 거의 다 예측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에다가 이런 원소가 있을 거라고 쓰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발견되고 나서 봤더니 이 사람이 쓴 게 거의 다 맞았어요. 실제로 큰 오차 없이 대다수가 맞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주기율표고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추앙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겁니다. 이 사람은 원자량을 중심으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뒤쪽으로 갈수록 오류가 점점 심해졌어요. 나름대로 이제 예측한 거는 맞긴 했는데, 뒤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전형 원소나 전이 원소 뭐 이런 것들 있죠. 전이 원소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이것들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구리나 철이나 이런 3족부터 12족까지. 얘네들은 이제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화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원자량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건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다. 즉 전자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기율표가 나오게 됩니다. 모질리,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를 모질리라는 사람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원자 번호다. 즉 양성자수, 전자수가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즉 양성자수 순서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실제로 이제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됐을 때 여기다가 이제 쭉쭉 껴놓으면서 현대의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주기율표의 연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대의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는 1족부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이렇게 원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족 해가지고 지금 1족부터 18족까지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한데요. 사실은 이 주기율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 지금 3족부터 12족까지. 자, 3족부터 12족까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도 되게 많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바나듐이네, 뭐 크로듐이네, 망가니즈네, 사실은 이런 것들 나중에 화원 가면 다 들어볼 원소들이긴 한데 뭐 중요한 금속들이라서 어쨌든 이걸 외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3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원소들의 성질을 벗어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심하게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막 혼란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1족, 2족, 그리고 13족부터 18족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것만 딱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자, 3족부터 12족까지는 지금 날려놨죠. 3족부터 12족까지는 날리다 보니까 정확히 원자번호 20번 칼슘까지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는데요.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수엘립의 붕탄질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몇 주기 몇 족에 누가 있다라는 것까지 외워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인이다 라고 하면은 3주기 15족 이렇게 바로 나오도록 외워주시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족이라는 거랑 주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족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은 족이면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 물론 1족에서 수소는 빼야 돼요. 1족 같은 경우는 수소를 제외하면 전부 다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는 빼고 일단은 나머지 족들은 어쨌든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족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족에서 1의 자리수, 족에서 1의 자리수가 의미를 하는 게 최외곽 전자수다.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에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수입니다. 여기서 화학적 성질이라는 거는 화학 결합과 관련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건 결국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기라는 게 나오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껍질수다. 전자 껍질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2주기다라고 하면 이제 껍질이 2개고, 그 다음에 3주기다라고 하면은 껍질이 3개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다라고 하면은 3주기 1족이죠. 네, 3주기 1족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 주변에 지금 전자 껍질이 몇 개? 이렇게 3개의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그쵸? 자, 3개의 전자 껍질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아마 전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 찰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3주기 1족이니까, 자, 족의 1의 자리수가 1이죠. 아, 그러므로 최외곽에는 전자가 1개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안쪽 껍질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1족이다. 바깥쪽에 전자 1개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외워놓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와보면 이제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 플리오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플리오린이다. 그러면 2주기 17족이죠. 2주기 17족이니까 일단은 원자 핵이 있고요. 이렇게. 자, 원자 핵이 있고 여기에 전자 껍질 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전자 껍질 2개가 있는데 안쪽 껍질 2개는 당연히 차 있는 거고, 2주기 17족이죠. 2주기 17족이니까 최외곽에 전자는 7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원자별로 몇 주기 몇 족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쭉 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갈 건데, 아마 요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지금 이 슬라이드, 이 주기율표 안에서 모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집중하셔서 보시는 게 좋은데, 자, 일단은 자, 요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18족입니다. 자, 18족 같은 경우는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18족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비활성이다. 뭔가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아마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체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상온에서 전부 다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18족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일단은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인데,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안 합니다. 자, 왜 안 하는지가 중요해요. 자, 18족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전체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 중에서 얘네들이 가장 안정한 애들이요.
전자 껍질이 모두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원자들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 불을 붙이든 뭘 하든 아니면 다른 원소들을 막 하고 놓든 화학 결합을 하지 않고요. 그냥 안정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열기구나 이런 거 보시면은 열기구에 헬륨 기체를 넣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수소 넣으면은 폭발하겠죠, 당연히.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소가 제일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헬륨을 넣는 이유, 뭐다? 얘 넣으면 폭발하는데 헬륨은 뭔 짓을 해도 뭐 폭발하거나 화학 반응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헬륨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8쪽 비활성 기체 전체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한 녀석들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인데, 자, 이런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금속 원소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자, 금속 원소는 일단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칼륨, 칼슘. 얘네들이 이제 금속으로 분류되는 애들이에요. 자, 참고로 금속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 즉 전자를 내놓으려는 성질이 강한 애들이 일단은 금속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라는 말은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를 내놓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8쪽을 먼저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안정한 삶을 위해서, 그죠? 뭐 내가 뭐 어쨌든 조금 안정하게 뭐 돈도 벌고 뭐 이러면서 그냥 좀 안정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해지고 싶어 해요. 안정해지고 싶어 하는데 얘네들이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전자 배치가 18쪽과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다가 지금 나트륨을 그려놨는데,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지금 최각에 1개, 8개, 2개인데 안정해지는 방법은 뭐다? 전자 껍질에 전자 다 채우는 거다, 결국. 18쪽처럼. 그지? 그러면 나트륨이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모두 채우는 방법은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자 7개를 얻는다. 또는 바깥쪽 껍질에 전자 1개를 버린다. 뭐가 쉽겠어요? 7개 찾아서 모으느니 그냥 하나 버리는 게 빠르겠죠. 그죠? 하나 버리는 게 빠르다 보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간에 바깥쪽 전자를 버리고 Na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하는 애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를 버리고 싶어 환장한 원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나트륨만 그러는 게 아니겠죠. 리튬도 마찬가지, 하나 버리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칼륨도 마찬가지, 하나 버리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얘네들도 물론 환장하겠지만은 베릴륨, 마그네슘, 칼륨 얘네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다 얘네들 전자 6개를 얻느니 그냥 2개 버리는 게 빠르겠죠. 그죠? 2개 버리는 게 빠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기왕이면은 Mg2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해요. 이래야 안정해지니까. 알루미늄 마찬가지,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어야 안정화가 되는 애, 전자를 버리는 게 조금 더 쉬운 애들을 금속 원소라고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금속 원소는 리베나말크카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과 비금속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금속 원소인데,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비금속 원소는 뭐냐? 이제 반대로 저렇지 않은 애들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18쪽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강한 애들이 비금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플루오린을 그려놨는데,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안쪽 껍질에 이제 전자 2개가 이제 있기는 한데, 자, 플루오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7개를 버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1개를 얻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거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핵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7개를 버리느니 차라리 그냥 1개 얻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자 하나를 얻어가지고 어떻게든 F-가 되려는 성질이 강한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건 염소도 마찬가지겠죠. 염소도 마찬가지, 어떻게든 전자 하나를 얻어가지고 Cl-가 되려고 한다.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네온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고 염소가 Cl-가 되면은 아르곤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겠죠. 이러면서 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러려는 성질이 강한 겁니다. 산소도 마찬가지 산소 E-가 되려는 성질이 상당히 강하겠죠. 그죠? 그러면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면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비금속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을 금속이라고 한다라는 걸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비금속 분류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화학 반응 절대 안 하는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화학 반응 겁나 잘하는 애들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죠? 자, 겁나 잘하는 애들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1족 알칼리 금속. 물론 이 알칼리 금속에서 수소는 제외합니다. 얘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7족 할로젠 원소예요. 자, 일단은 1쪽과 17쪽이 그냥 반응을 제일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기율표상에서 이제 가장 반응 잘한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전자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됐네. 그다음에 전자가 3개나 있어야 이렇게 됐네. 둘 중에 누가 더 간절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이제 막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뭐 내가 뭐 이제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만 더 맞으면 열심히 해서 하나만 더 맞으면 서울대를 가는 사람이랑 한 100개를 더 맞아야 서울대 가는 사람이랑 누가 더 간절할까요? 당연히 하나만 더 맞추면 서울대 가는 애들이 간절하겠죠.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 하나만 버리면은 서울대 가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간절하게 버리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할 때 어떻게든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반응을 겁나게 잘합니다. 네, 실제로 뭐 이런 비금속 만났다 그럼 바로 그냥 전자 줘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산소랑 플루오린을 비교를 했을 때 얘는 2개를 얻어야 얘가 되는 한편 얘는 하나만 더 있으면 서울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니까 얘가 훨씬 더 간절하겠죠. 그죠? 훨씬 더 간절하다 보니까 할로젠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화학 반응을 잘한다. 어떻게든 다른 애들한테 전자를 뺏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뒤쪽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얘네들의 성질을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 얘네들의 성질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속 원소와 이제 비금속 원소 이제 얘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금속 원소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리베, 나말, 크카. 이렇게 이제 원자번호 20번 이내의 금속 원소는 이렇게 7가지가 있다. 물론 원자번호 20번 이후에 되게 많아요. 뭐 철이나 구리 이런 것들은 원자번호 20번 이후에 있는 건데 20번 이내들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금속 원소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자, 주기율표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로 왼쪽에 위치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놈들은 이제 얘네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3족과 12족. 네, 얘네들은 이제 전이원소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성질이 벗어나는 애들이 이제 가운데에 배치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예시로 뭐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고요. 당연히 실온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속은 대부분이 고체입니다. 하나 빼고요. 누구? 수은 빼고는 전부 고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일단 주기율표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 이제 할로젠이랑 뭐 수소, 질소, 산소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할로젠 역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온에서의 상태는 대부분이 기체 또는 고체라고 돼 있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액체, 기체, 고체가 다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은 아마
기체가 많을 겁니다. 뭐 수소도 기체고요. 산소도 기체고요. 그죠? 질소도 기체고.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은 기체인데 고체도 뭐 아이오딘이나 이런 것들은 고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비금속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기체가 전부 있구나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금속. 단독으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논제인데요. 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기율표에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등 일족 원소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알칼리 금속이니까 실온에서는 당연히 고체겠죠. 그쵸? 네, 실온에서 고체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이제 밀도가 작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알칼리 금속 중에 일부는 물에 뜹니다. 그러니까 물보다도 밀도가 작다라는 거죠. 그죠? 예, 뭐 모든 알칼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애들이 꽤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좀 추가로 얘기를 하면은 자, 고체이면서 밀도가 작은데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 그러니까 칼로 그냥 서걱하고 잘려요. 그냥 물에 뜰 정도로 밀도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이제 추가로 여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녹는 점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네, 100도씨 미만인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는 것까지 조금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은 전부 다 이제 광택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알칼리 같은 경우는 그 광택이 은백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꽤나 중요하죠.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 겁나 잘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전자 하나만 내놓으면 서울대 간 애들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큰데 그 중에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고 이제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진다. 자, 요거 만약에 이제 내신이면은 반응식을 쓰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트륨이다라고 하면 자, 얘가 이제 산소랑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울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즉 나트륨이 산소한테 전자를 줘요. 네, 나트륨이 이제 산소한테 전자를 주면서 Na 플러스가 되고 산소 E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산소는 전자 2개를 넣어야 안정해지는 애니까 결국에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Na2O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트륨 4개가 전자 4개를 내놓으면서 그죠? 네, 산소가 지금 2개니까 이런 애 2개가 형성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애 2개가 형성이 되면서 산소가 총 전자 4개를 얻어서 O2- 2개가 생성이 된다. 자, 이런 반응식이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나트륨 했으니까 또 그냥 리튬 가볼까요, 이번에는? 자, 리튬으로 한번 해보면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그랬으니까 리튬이 물이랑 반응을 하면은 일단은 수소기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산염기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우는 거긴 한데 염기성을 띈다 라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뭐 NaOH, 뭐 LiOH, KOH 이런 염기성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말은 여기서 LiOH 같은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맞춰보면은 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2개가 요거 2개가 이제 반응을 하면은 이거 하나랑 이거 2개가 나오게 되면서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LiOH인데 물에 넣었으니까 얘가 수용액 상태예요.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LiOH 같은 경우는 수용액 상태에서 Li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OH-가 둥둥 떠다니는 수용액을 염기성 용액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염기성을 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붉은색을 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니까 같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물에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이 반응식 완성할 수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자, 리튬, 나트륨, 칼륨에 대해서 이제 쭉 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칼로 잘랐을 때 단면색의 변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은백색 광택이 서서히 사라진다, 빠르게 사라진다, 매우 빠르게 사라진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일단 광택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소랑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철이 녹슬게 되면 광택 사라지죠? 똑같습니다. 금속이 산소랑 반응하는 걸 녹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광택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칼로 자르는 순간 산소랑 반응하면서 광택이 사라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서히 사라진다, 빠르게 사라진다, 매우 빠르게 사라진다.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즉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갈수록 점점점 반응을 잘한다. 즉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껍질이 2개, 최외곽전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껍질 3개, 최외곽전자 하나. 그 다음에 칼륨은 껍질 4개, 최외곽전자 하나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핵에서 물론 핵전하는 뭐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지만은 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핵과의 거리가 이제 전기력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거리가 멀리 있을수록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울 겁니다. 그죠? 전기력은 멀어질수록 약해지니까. 핵전하는 커지지만 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거리가 멀리 있는 거일수록 전자가 떼어내지기 쉽다. 그죠? 반대로 가까이 있을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의 화학 반응은 결국에선 전자를 떼어내는 반응이니까 즉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을 잘하는구나. 즉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잘 내놓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산소랑 반응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화학 반응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과 반응을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기체가 발생한다, 기체가 빠르게 발생한다, 기체가 매우 빠르게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떤 반응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 잘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할로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 아까 플루오린과 염소만 맞는데요. 할로젠은 얘네들 전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FClBrI. 네, 원자 번호가 20번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전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며 라고 돼 있는데 자, 이따가 이제 공유결합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를테면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플루오린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최외곽의 전자가 7개죠. 최외곽에 이렇게 전자가 7개인데 안정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옥텟 8개가 돼야 된다. 자, 8개가 되려면 이렇게 옆에 있는 플루오린이랑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공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자를 뺏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옆에 있는 플루오린과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겠죠. 그죠? 자, 근데 플루오린만 이런 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상온에서 F2, Cl2, Br2, I2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소리고요. 자,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이고 특유의 색을 띈다라고 돼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2가 아니라 이제 저 화학 반응의 세계랑 뭐 물질과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죠. 아마 물질과 에너지에서 얘가 나오게 될 텐데, 실제로 분자량이 커질수록, 즉 무거운 분자일수록 상호 간의 인력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루오린과 염소까지는 기체인데요. 브로민, 아이오딘 갈수록 이제 분자들이 점점 무거워져가지고 얘네들은 액체, 그 다음에 얘는 고체 이런 식으로 기기액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색깔도 이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얘는 옅은 노란색, 얘는 이제 황록색, 적색, 보라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색깔 같은 경우는 교과서마다 약간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교과서 표현에 맞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이제 금속이나 수소와 잘 반응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을 하면은 NaCl이 되고요. 뭐 금방 반응합니다. 격렬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플루오린과 이제 수소가 반응해서 뭐 HF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얘가 이제 플루오린이 아니라 염소라도 그죠? 똑같이 HCl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잘 하는구나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제 누가 잘 반응하는지를 조금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 아까 금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자를 내놓는 화학 반응을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 잘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반대예요. 뭐냐면 자, 플루오린이랑 뭐 염소랑 뭐 브로민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플루오린은 일단은 껍질 2개, 염소는 껍질 3개, 브로민은 껍질이 4개입니다. 그쵸? 근데 얘네들은 전자를 붙이는 거죠. 전자를 붙이려면은 핵에서 멀리 떨어진 곳보다는 핵에 가까운 곳이 아무래도 인력이 강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붙이기 가장 쉬운 애는 누구다? 플루오린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얘는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도 뭐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염소는 나트륨과 뭐 격렬히 반응하여 뭐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그냥 뭐 반응한다, 잘 반응한다, 격렬히 반응한다, 뭐 겁나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교과서나 이런 데 나와 있을 텐데요.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조금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불소 저기 뭐야 오물오물 하는 거 그거 그죠? 네, 이빨 소독이죠. 가글이 나는 거. 네, 그래서 치약이나 이런 데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돗물 소독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얘는 이제 이빨 소독에 쓰이고 얘는 수돗물 소독에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빨간 약 아시죠? 소독약. 얘는 이제 상처 소독하는 데 쓰이는구나. 그래서 소독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빨 소독, 수돗물 소독, 그 다음에 상처 소독. 네, 그래서 이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에서 중요한 내용은 거의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화학결합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실 원자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주 파트에서 이미 봤습니다. 네, 이미 봤는데 약간 이제 좀 복습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자는 이렇게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죠? 근데 이 원자 핵이라는 게 결국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첨자와 아래첨자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아래첨자로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원자 번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 번호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를 중심으로 돼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질량수라고 합니다. 네, 질량수라고 하는데 질량수 같은 경우는 뭐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성질을 좀 잠깐 얘기를 하면은 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그리고 전자.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하가 양성자 같은 경우가 이제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전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호만 다를 뿐. 그죠? 근데 중성자 같은 경우는 전하가 없어서 중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전하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량을 조금 보시면은 자, 질량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우주 파트에서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라고 배웠는데 화학적으로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얘네들의 질량은 그냥 1이라고 했을 때 전자 질량은 뭐 1800 몇 분의 1이에요. 그냥 대략 20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를 질량수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뭐 실제로 지금 탄소가 지금 원자번호 6번에 질량수 12다 해가지고 탄소의 모형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원자 핵이 있고, 그죠? 탄소 같은 경우는 2주기 14족이니까 2주기 껍질 2개, 그 다음에 14족이니까 최외곽에 전자가 4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안쪽 껍질에 전자 2개는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이제 양성자라는 애랑 중성자라는 애가 있는데,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양성자는 6개.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 질량수가 12라 그랬으니까 중성자는 6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자, 얘가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1이라고 하고 전자 질량을 200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얘 질량이 얼마니? 뭐 상대적으로 질량이 얼마니라고 하면은 12.006이 나오죠, 결국. 12.003이네요. 2000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12로 퉁칠 수 있는 거죠. 원자 질량의 99.999%는 사실상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질량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실제 원자가 이제 이만하다라고 하면은 원자 핵은 요만해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뭐 대충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원자가 야구장이면 원자 핵은 야구공이다.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엄청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질량의 99.999%는 여기에 몰려있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게, 아무래도 보통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원자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수가 같구나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성자랑 중성자 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탄소가 지금 제가 이제 12탄소를 먼저 썼지만은 실제로 이제 동위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중성자가 7개인 13탄소도 존재하고요. 중성자가 8개인 14탄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성자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면은, 양성자만 뭉치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아무래도 서로 밀어내겠죠. 그죠? 밀어내다 보니까 핵이 엄청나게 불안정해지는데, 중성자가 그걸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성자가 많아져서 엄청나게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하면 이제 접착제를 좀 덕지덕지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뒤쪽으로 갈수록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많아지게 돼요. 즉 양성자 대비 중성자 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비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소랑 헬륨 빼고요. 그죠?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불안정하지만은 질량수 3짜리 헬륨도 있기 때문에 수소 헬륨을 제외하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왜 다시 등장하냐면, 얘는 이제 매우 안정해가지고 화학결합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는 앞서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자, 그게 화학결합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바로 뒷슬라이드에서 이온결합이라는 것과 공유결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그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하는 목적 자체가 18족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띠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이제 옥텟 규칙 만족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 그걸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온결합입니다. 자,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온결합이 뭐니라고 하면은 금속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났을 때, 자, 금속은 전자를 내놓으려는 성질이 강하고 비금속은 얻으려는 성질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면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생길 텐데, 그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 거를 이온결합이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화나트륨 NaCl에 이제 모식적인 결합 모형이 나와 있는데, 자, 다시
나트륨 전자 내놓고 싶어 환장한 애죠. 그죠? 근데 염소는 전자 하나 얻고 싶어 환장한 원소예요. 그러니까 뭐 둘이 잘 만난 겁니다. 그냥 나트륨은 얘한테 전자를 줘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줘버리면은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온 아르곤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온이니까 전자 배치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는데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붙고 땡이 아니라 얘는 플러스고 얘는 이제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붙고 땡이 아니라 실제로 주위에 이제 플러스들이 다 얘를 중심으로 또 엉겨 붙고 이렇게 되면 주위의 마이너스들이 이제 다 얘를 중심으로 또 엉겨 붙어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엉겨 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일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들이 전부 다 엉겨 붙어 있는 구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상온에서 고체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한번 가보면, 자, 공유결합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죠?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강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너랑 나랑 전자를 그냥 하나씩 공유하자. 또는 두 개 공유할 수도 있고, 그죠? 같이 쓰면서 우리 한번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보자라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물의 형성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6개죠, 지금. 그죠? 그러면 몇 개가 더 필요해요? 2개를 더 얻어야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2개를 얻기 위해서 수소 원자 2개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수소 원자 2개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원래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렇게 6개였죠. 근데 수소랑 전자를 지금 이렇게 하나씩 공유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네온의 전자 배치를 만족을 시키게 되죠. 근데 수소도 불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헬륨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둘 다 18쪽 전자 배치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하는 거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들, 얘네들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그죠? 얘네들을 공유 전자쌍.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으로 나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를테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지금 각 결합당 한 쌍씩 있죠. 이런 건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그죠? 지금 수소 산소 결합에 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럼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안쪽 껍질은 그냥 생략할게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6개죠. 2개를 더 얻고 싶은데 수소가 아니라 옆에 있던 산소랑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산소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2개를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산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지금 이렇게 2쌍이 됐죠. 그죠? 이러면 이중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질소랑 전자 3개를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결합에 질소 하나의 결합에 지금 참여하는 공유 전자쌍이 3쌍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삼중결합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사중결합은 없습니다. 그죠? 사중결합은 너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공유결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금과 설탕의 성질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소금 같은 경우는 NaCl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 대표다.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설탕은 그냥 공유 결합물 대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소금과 설탕에다가 지금 전기 전도계를 꽂아가지고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각 물에 녹여서, 즉 증류수에 녹여가지고 소금물과 설탕물을 만든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지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실험 결과를 보니까 소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설탕 같은 경우는 전류가 어떻게 해도 흐르지 않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잘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 이유를 조금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전기 전도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류가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에 대한 건데 전류라는 거는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온결합 물질은 일단은 자,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액체와 수용액의 차이점은 액체는 열로 녹인 거고 수용액은 물로 녹인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온결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즉 전하는 있습니다. 전하를 띠는 입자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는 있어요. 이거는 고체 상태든 얘가 녹아서 액체가 됐든 물에 넣어 수용액이 됐든 전하는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고체 상태에선 얘네들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액체랑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죠? 왜? 흐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열로 녹이나 물로 녹이나 어찌됐든 이제는 유체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있구나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설탕 같은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그냥 가볍게만 얘기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공유결합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볼게요. 자, 공유결합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들은 사실은 공기 중에 있죠. 그죠? 뭐 O2, CO2, N2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전신주 주변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죠? 전신주 주변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면은 그냥 다 죽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없다. 심지어 순수한 물, 즉 증류소 같은 거는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왜? 전하부터 없습니다. 그냥.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건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산수용액.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산과 염기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HCl을 물에 녹이면 원래 HCl은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얘를 물에 녹이면은 그 물 속에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생겼고 물 속에 있으니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모니아 수용액인데 자, 암모니아도 일단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죠?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녹아 염기성을 띠는 대표적인 아이예요. 자, 암모니아 수용액 안에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흑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흑연은 탄소가 공유결합한 물질이에요. 탄소가 공유결합한 물질인데 여러분들 샤프심이나 연필심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샤프심이나 연필심 실제로 전류가 통하긴 하죠. 뭐 더럽게 안 통하긴 하는데
건전지 직렬로 뭐 이빨 연결한 다음에 전류 통하는지 보면 어쨌든 통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예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성 없고, 근데 물로 녹이면 전류가 흐른다. 여기서 열로 녹여도 흐르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설탕, 전기 전성 기본적으로 없다. 왜? 고무결합 물질이니까. 그죠? 이거는 수용액 상태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 관계 없이.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가볍게 이제 복습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지문만 한번 제가 뽑아와 봤습니다. 일단은 자, 18조 원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존재하므로 원자가 전자수가 8개다. 자, 요거 이 원자가 전자라는 거를 제가 기본 강의에서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아까 족에서 1의 자리수가 뭐라 그랬죠? 최외곽 전자라고 그랬죠? 최외곽 전자. 자, 최외곽 전자는 1족부터 18족까지, 물론 3족부터 12족 제외하고 그냥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외곽 전자 중에서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곽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 결합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18족 같은 경우는 화학결합 자체를 못합니다. 화학결합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8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의 수는 0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죠? 최외곽 전자는 8개가 맞는데 원자가 전자는 0이다. 그래서 X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인 마그네슘과 비금속 원소인 산소는 각각 양이온, 음이온이 되어 산화마그네슘이 되면 각 이온의 전자 배치가 서로 같아진다. 자, 이것도 이제 할 말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넣어놓은 건데요. 이거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시험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네온의 전자 배치라고 하면은 껍질 2개 최외곽 전자 8개일 거고, 아르곤 전자 배치라고 하면은 껍질 3개의 최외곽 전자가 8개입니다. 그죠? 자, 네온의 전자 배치로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산소 2-, 플루오린-, Na+, Mg2+, Al3+, 얘네들이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띠는 이온으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전자 배치를 띈다라고 하면은 황 2-, 그 다음에 Cl-, K+, Ca2+. 얘네들이 이제 주로 아르곤 전자 배치를 띠는 이온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얘네들 직접 해보시면 껍질 2개, 최외곽 전자 8개, 얘는 껍질 3개, 최외곽 전자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잘 나오는 거니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산소 2-와 마그네슘 2+, 자, 전자 배치가 같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 가주시면 됩니다. 자, 21번에서 이온 결합을 이루는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양이온의 총전화와 음이온의 총전화합이 0이다. 따라서 Al2SO4-3를 이루는 두 이온은 Al3+와 SO4 2-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잠깐 좀 얘기를 하면은,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일단 정기적으로 중성이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온 결합은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알루미늄은 3+고 얘는 2-라는 거죠. 그죠? 즉 알루미늄 하나당 전자 3개를 내놓는데 얘는 2개밖에 못 받는 애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알루미늄 2개가 전자 6개를 내놓게 되면은 그거를 산소 3개가 얻어야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3+2개랑 산소 2-3개가 결합을 하면서 Al2O3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다원자 이온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다원자 이온이 있어요. 뭐냐면 CO3 2-, 탄산이온이죠. 그 다음에 NO3-, 질산이온, 그 다음에 SO4 2-, 황산이온.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꽤나 자주 나오는 다원자 이온들인데,
여기서 뭐 OH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한번 껴볼게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몇 마이너스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중성이 돼야 되니까 SO4 2- 3개와 알루미늄 3 플러스 2개가 결합을 해야겠죠. 즉 2대 3으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Al2SO4 3다라고 써주는 거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 다원자 이온이 여러 개가 붙을 때는 SO4 3 하면은 무슨 산소가 44개인 거, 뭐 43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원자 이온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쳐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법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역시 시험에서 잘 나오는 자료인데요. 자, 요게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결합 모형이 나오면 결국 얘네들이 이제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밝혀내야 되는 건데, 자, 밝혀낸 다음에 뭐 이제 선지로 뭐 기억, 니은, 디귿이 쭉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일 겁니다. 자, A와 B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뭐냐면, 자,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반씩 갈라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공유결합에 여기에 지금 두 개의 전자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왼쪽에 있는 B 거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 A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는 A 거고, 하나는 B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전자 수를 세보면은 B는 최외곽의 전자가 7개, A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 7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껍질 2개 최외곽 전자 6개면은 산소고, 껍질 2개 최외곽 전자 7개면은 플루오린이구나. 아, 얘는 OF2라는 분자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네온 전자 배치 띈다 라고 하면은 산소 2-부터 Al 3+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껍질 2개에다가 최외곽 전자가 8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온 전자 배치고, 그러면은 2+면은 Mg2+ 가주시면 되고요. 자, 2+면은 그냥 Mg2+. 그 다음에 A-O2-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때려박아도 되고, 2+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 바깥쪽에 전자 2개가 있던 아이였는데 이 2개를 날려먹었습니다 라는 소리죠. 그럼 원래는 껍질 3개에다가 최외곽 전자 2개였다라는 거니까 아, 이거 마그네슘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E-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지금은 전자가 8개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2개는 외부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얘는 실제로는 최외곽 전자가 6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다원자 이온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있고 전자가 여기 이렇게 이제 공유결합하고 이렇게 됐다. 안쪽에 있는 전자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얘는 F고 H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얘는 최외곽의 전자가 7개니까 플루오린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전자 하나니까 수소겠죠. 그죠? 그래서 HF다라는 분자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OH- 이온인데요. 다시 한번 1-다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전자 하나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얻었을 리는 없어요. 그럼 얘는 원래 헬륨이었다라는 건데 결합을 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전자가 7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는 뭐다? 외부로부터 얻은 걸 것이다. 그러므로 최외곽 전자 6개고 얘는 산소, 얘는 수소다. 그래서 얘는 OH-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이 나오긴 할 건데 간혹가다 이렇게 다원자 이온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해석하는 걸 조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랑 주로 나오는 유형들을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